저는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죠. 네. 다행이죠. 네. 제가 저하고 친한 강사 한 사람이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사이트 게시판에 하지 말라고 또 써놨어요. 강의 듣는 사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강사분 한 분이 수강생들 다 일어나서 잠시 묵념하자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또 뭐 하는 짓이냐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따라서 일어나서 묵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 해설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지역 얘기 이 세 가지 금기처럼 되겠죠. 역직사게 먹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이제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꼭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탄핵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 법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막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그게 아닌데. 옛날에 탄핵 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랬대. 탄핵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법적으로만 얘기를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이제 그 탄핵 사유를 쭉 들여다보면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라면 헌법적인 관점에서 탄핵 사유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을 네, 제가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탄핵 결정문에 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어요. 결정문 자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긍이 되게끔 결정문이 써져 있긴 있는데 사유는 아니었어요. 제가 법을 공부한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직사게 아이고. 그때는 또 그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한 번. 저 보고 무슨 뭐 일베라는 뭐 해가지고. 일베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 아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번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을 때도, 일본 볼펜 좋다고 얘기했다가 욕도 진짜.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정말로 좋았던 펜이 있어요. 바이로트 펜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공부할 때. 똥도 안 나오고, 진짜 좋아. 볼도 안 빠지고. 일본 놈 볼펜은 진짜 잘 만들어. 저는 그거만 썼거든요. 바이로트. 그게 뭐더라? 이름이 바이로트 뭔데? 제트 뭔데? 그거 얘기했다가 저 보고 토착외구라고. 일본에 갔을 때 이렇게 태극기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말이죠. 저 보고 토착외구라고. 아유, 그래서 아예. 저는 정치적 상에 완전히 그 중부 이렇게 가운데 가만. 하여튼 그 글 보고 웃겨가지고. 걔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친구인데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정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제 와이프도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요새는 계속 급하냐고 물어봐요. 뭐 저 왜 저러냐, 저게 뭐냐 도대체 막 계속 설명해주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나이 드니까. 그런가? 예. 저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똥86 세대죠. 똥86이라고 요새 그러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586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갖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지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 간섭하지 말고. 제발 간섭 좀 하지 말고 세금 좀 적당히 뜯어가고 좀 그냥 좀 편하게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신경 안 쓰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에이.
우리는 이제 시험 정상적으로 보고 말이죠. 그죠? 문제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죠? 어렵지 않게 합격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올해 난이도를 조금 높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차는 말고 2차. 2차. 1차도 제한 시간 안에 풀기 엄청 힘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난이도를 그렇게 높여놨어요. 15회 때 한번 난이도를 확 높여놨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한 번 더 봤잖아요. 다음에 5월 달에 한 번 더 봤어요.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그 해 15회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가 1000명이 안 됐었어요. 어지러지하게 어렵게 됐죠. 그래서 뭐 저기 국토교통부가 와가지고 막 뭐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강사들도 데모장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왜 나가? 그래 막 게시판에 뭐 참석한 강사 이름 막 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막 누구는 참석했네, 누구는 안 했네, 뭐래 막 강사들 욕 먹고 말이죠. 뭐 누구 어떤 놈은 뭐 나 몰라라 한다는 동안.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도 돌 던지고 해봐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가갖고 뭐 소리 지르고 그냥 딱지세게 아주 그냥 욕 먹고 말이지. 하여튼 그때 재시험을 봤죠. 근데 그때 한번 높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췄을 거 아니에요. 낮췄는데 원래 난이도까지 낮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거의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어쨌든 높은 상태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법이 들어있는, 민법 과목이 들어있는 자격증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거의 준고시 수준의 시험들도 있어요. 그 시험의 민법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중개사가. 근데 시간을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예요? 뭐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분당, 한 문제당 1분 뭐 했고 채점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줘요. 지금 다른 시험도 다 똑같아요. 시간 좀 늘려주고 지만 조금 줄여주고. 그렇죠. 최근에는 지문을 조금 이제 짧게 하는 경향이 있겠는데 짧게 한다 해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짧게 하면 압축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문제 파악하기가. 길면 읽는 데 시간 걸리고 짧으면 압축해놔서 그게 또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줄이는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다달이 한 번씩 보는데 학원에 와서 꼭 모의고사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시간대 읽어보고 마킹하고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 있어야 시험장 가서도 그게 잘 된단 말이죠. 제가 그랬죠.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그 펜도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뾰족한 거하고 뭉툭한 거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본인한테 맞는 게 있다니까. 그거 한번 써봐야지. 뾰족한 거는 몇 번 칠해야 되잖아요. 뭉툭한 거 한번 꾹 누르면 되잖아.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지가 펜마다 다르단 말이죠. 살짝 꾹 누르면 쬐끄맣게 찍혀. 그럼 한 번 더 눌러야 돼. 한 번 더 눌렀더니 번졌어.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모의고사는 훈련 때문에 시험 와서 하는 거지 그 문제 풀어갖고 실력이 얼마나 늘까? 그거 안 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학원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하질 않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 시험은. 실력만 갖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스킬도 있어야 돼요, 스킬도. 그래서 좀 어렵죠. 어려워. 그래도 다 붙어. 신기하게도. 믿고 따라오는 분들은 붙어. 믿고 따라오는 분들. 근데 옆길로 새는 분들이 많죠. 5월달 같은 경우에, 6월달 같은 경우, 옆길로 새는 분들 많아요. 학원 나오겠다고 가방 싸들고 나왔고, 가방 안에 민법책이 없고, 김밥이 싸들렸어. 그래갖고, 산들로 놀러 가는 분들 많아요. 집에 갈 때는 학원에서 지친 것처럼 놀러 다니면서. 많아요, 놀러 다니는 분들. 예전에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남편이 찾으러 왔어. 부인이 맨날 학원을 간대. 밤마다 지쳐서 들어온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줄 알고, 뭐, 먹을 거 싸들고 왔는데, 없어, 부인이. 학원에 갔는데 부인이 없어. 어떻게 됐나 몰라. 부부싸움 했을 텐데. 부인이 학원으로 오다가 샌 거야. 놀러 가는 거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많아요, 그런 분들. 에이,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학원 빠지지 말고 예복습 철저히 하고. 자, 대령이 방식했고요. 하자 보고 있습니다. 하자. 먼저 116조 1항.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악의 또는 과실로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한다. 자, 그 의미 예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면 돼요. 첫째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땅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을이 병하고 병소의 땅을 매매를 했는데요. 아, 이게 제2매매였네. 제1매매가 이미 있었네. 병이 자신 땅을 정하고 제1매매를 한 상태에서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제2매매를 한 거야. 그런데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죠?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그죠? 근데 얘가 제2매수인이고요. 얘는 대리인이죠. 근데 계약은 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적극가담은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약은 을이 하기 때문에 적극가담도 갑이 아니라 을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즉 제2매수인이 아니라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제2매수인 갑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그 제2매매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차고도 마찬가지죠. 을이 대리행위로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대리인이 몰라. 그래야 착오가 된단 말이죠.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다르다. 이건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착오 유무도 대리인을 표준해라. 라는 말은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야 착오가 되고 그때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갑에게.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에게 뭐가 생긴다? 취소권이 생긴단 말이죠.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은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을이 병하고 물건을 매매를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우리 보통 뭐 어떻게 해요? 하자 있는 거 바꿔달라 그러죠. 예?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교환해달라. 책을 샀는데 가운데가 허예. 한 50페이지가. 그럼 가가지고 바꿔달라 그러겠지.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으려면 그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누가? 매수인이.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설령 매도인은 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하자를 알고 있었지만, 그죠? 얘는 뭐다? 모르고 있지 않냐라고 갑이 이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악의지만 대리인은 선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리인 표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116조 2항 특히 요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놈이
병소유 A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얘가 알아. 그럼 지가 직접 계약을 했다가는 병에게 나중에 책임을 묻질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갑이 을에게 지시를 해. 뭐라고? 병소유 물건을 사와라. 그래서 을이 병소유 물건을 샀는데 물론 여기 하자가 있고요. 그걸 얘는 알고 있어요. 얘는 몰라요. 이렇게 모르고 있는 한 사람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걸 116조 1항을 적용하면 을을 기준으로 하니까 갑은 나는 알았지만 을은 몰랐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116조 1항을 악용하는 놈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116조 2항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갑 네가 지시했니? 이럴 때는 너는 을의 부지를 뭐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116조 1항. 의사표시 효력이 등등등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 유무는 대리인 표준해라. 그런데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갑이 을에게 매매를 위임했어. 그리고 지시를 했어. 병소유 물건을 사와라. 살 때 물건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자여 뭐 대충 그냥 사라. 그렇게 일일이 지시를 했고 그렇게 행위했을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악의죠.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 선이 과실이죠. 그에 대해서 대리인에 뭘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본인을 기준해라. 대리인을 기준한다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선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얘를 기준해야 되니까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116조 2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 밑에 원칙 동그라미 1번, 2번 있고 다음 페이지. 참고 1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이라고 된 그 저간의 사정이 바로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저간의 사정이에요. 요거. 그 사정을 누가? 대리인이 잘 알면서 가담했다. 대리인이 적가담했죠. 그러니까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본인이 적극가담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 기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은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죠? 이번 착오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다면 본인은 착오 취소 못한다. 반면에 예외가 동그라미 1번이고 구체적 예가 2번이죠. 대리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해서 매수를 하게 했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해야 되니까 본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외가 있었죠. 불공정한 행위에서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그죠? 원래 대리인을 표준해야 된단 말이죠. 116조 1항에 의하면 궁박했는지 경솔했는지 무경험을 했는지 유무를 다 대리인을 기준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누굴 기준해라? 본인 기준해라.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리행위 하자에 관한 거죠. 자,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인데요. 이것도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질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니까 대리인이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이 있을 것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능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대리인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문제가 요 놈이죠. 필요 없죠.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 117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갑이 미성년 을에게 A 토지 매각을 의뢰. 그래서 을이 갑을 대리하여 A 토지를 매각. 그런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계약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 계약할 때도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을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그죠? 왜? 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미성년자에게 생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의 각종 효과랑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갑에게 기속이 된단 말이죠.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책임도 생기지 않으니까 굳이 을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갑소유 땅을 파는데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하냐 말이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리 행위를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를 부모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즉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미성년자 자신이 자기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이 대리 행위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117조가 돼요. 조심할 건 뭐예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따로 수수료 계약을 했어. 수수료 계약의 대표가 위임 계약이에요. 이를 맡기고 수수료를 주는 계약이 위임 계약이야. 그런데 이 위임 계약, 아까 원인 관계라 그랬죠? 이거는 을의 대리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저 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을에게도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임 계약은 을 자신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갑과의 원인 관계를 할 때 동의를 안 받았다면 이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리 행위와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와 제한 능력자의 원인 관계 이 구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117조의 뜻이 됩니다. 105페이지 117조가 있어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잘 나와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대리인이 대리 행위 당시 만취 있었다. 그 대리 행위는 무효다. 반면에 2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으니까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보통 대리권, 대리 행위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땅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임의대리죠. 그런데 1번 을이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됐다.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을 때 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2번 을은 갑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죠. 그럼 자기 계약할 수 있죠. 3번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4번 수권행위는 분류식이죠. 5번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권한이 있는가? 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대리 효과가 나왔어요. 이건 간단한 거죠. 대리권이 있고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어떻게? 직접. 동그라미 1번. 자, 이때 귀속되는 것은 동그라미 2번. 그 계약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계약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 취소,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 정도. 확인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본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인의 능력은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조심할 거는요. 본인이 숙권행위 할 때, 여기 보세요. 숙권행위 할 때, 또는 대리인과 위임계약을 할 때, 이때는 당연히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거기에 보면, 본인은, 세 번째 줄, 행위능력은 물론이고 의사능력도 필요하지 않으며, 라는 말은 언제?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얘가 대리행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숙권행위를 하거나 대리인과 위임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본인의 행위니까. 이런 식으로 대리권과 대리행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대리가 나왔네요. 복대리는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그랬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A 토지 매각을 의뢰. 숙권행위죠.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A 토지 매각을 의뢰. 역시 숙권행위죠. 숙권행위인데 본인의 숙권행위하고 헷갈려. 이름이 같으면. 그래서 살짝 다른 이름으로 불러. 복임행위. 숙권행위입니다. 그래서 병이 A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를 해. 무슨 행위로? 대리행위로. 이거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이때 이 병, 즉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얘를 뭐라 하자? 복대리라 하자.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 하자. 본인이 선임하면 그냥 대리. 본인이 선임하면 그냥 대리.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요거. 을이 병에게 값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지요. 숙권행위죠. 대리인의 숙권행위입니다.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아니라. 따라서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아까 대리행위라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현명이라고 그랬고 본인 이름으로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을이 병에게 부탁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 이름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 이름. 그래서
우리 하나가 끼어들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무슨 뜻이죠?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지겠다.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병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대신 누가 책임진다? 을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을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네가 좀 해줘.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리인은 병이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지니까 병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해야 되죠. 을에게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 감독권의 근거가 대리권입니다. 그 말은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대리권이 소멸을 해버리면 감독도 못해요.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속을 합니다. 자, 병의 대리권이 을의 대리권에 종속한다는 말은 두 가지. 첫째가 범위.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커서는 안 된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죠? 또 존재. 혹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세 번째. 얘는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죠? 얘가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복 대리인은 항상 뭘 통해서 생겨요? 수권행위. 그러니까 복 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복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 및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큰일 나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지.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의의와 특징. 세 번째, 복인권 및 책임.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거를 120조부터 122조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그 중에 120조와 121조가 임의 대리인에 관한 건데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두 가지 중에 하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본인이 승낙을 했거나 부득이하게 선임을 했으니까 무조건 책임지라 그러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선임했잖아. 그러니까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요것만 책임을 져라. 이게 선임 감독상 책임 이렇게.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상 책임을. 요게 임의 대리의 복인권 책임이에요. 그런데 요런 경우 을이 복대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갑이 승낙을 하면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하려고 하는데 갑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하는 경우에 지명. 자, 지명은 갑이 합니다. 선임은 대리인이 해야죠. 그래야 복대리죠. 그죠? 요런 경우. 을이 스스로 선택해서 선임한 게 아니고 갑이 지명을 했어, 복대리인을. 그 갑이 지명한 자를 을이 선임을 했어. 요때는 을이 책임을 지려면 엄격합니다,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요건. 첫째, 얘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야 돼. 두 번째,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았어. 요때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 요때 책임지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즉, 임의대리인의 책임이 까다로운 책임이 발생하려면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 그게 임의대리인 복인권 및 책임과 책임 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면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일단 책임을 져라 라는 뜻입니다. 법정대리는. 임의대리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믿고 맡긴 거죠. 그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을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복대리인 선임을 못해요. 근데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 책임만 지도록 요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렇게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120조부터 122조를 잘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조문 자체가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번째,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 1항과 2항. 자, 1항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의 대리임을 밝히고 있고.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가 누굴까요? 예? 제3자. 예, 상대방. 예?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대리인과 제3자에 대한, 즉 상대방과의 권리 의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조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냐? 예. 조문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그게 틀린 지문은 아닌데 제3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요놈과 의미가 있어요. 왜?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수수료 지급을 약정했다. 위임계약이죠. 그죠? 그러면 을은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상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 을이 병을 선임했을 때 갑이 병을 따로 불러서 위임계약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은 누가 하고 수수료는 누가 챙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123조 2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통하여 대리인이 수임인의 지위에서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수임인의 지위에서 본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23조 2항의 뜻입니다. 일단 조문까지 107페이지 복대리 서설에 의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한다. 무슨 뜻이에요?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본인을 대리하고요. 그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요.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부른다. 2번에 1번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 다음 복임권 및 책임 120조. 거기도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률 행위가 뭐다?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를 말하겠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는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121조 1항. 이때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2항.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요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그죠? 다음 페이지. 임의대리의 복임권. 아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죠? 자, 그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요.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된다. 뭐도 된다고요? 묵시적 승낙.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 꼭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부탁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하지 않는 한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대법원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명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란 어떤 거냐? 예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상가 분양대행. 이 분양대행은요, 건축자가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니죠. 분양 잘하는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대행은 그 대행을 하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행위, 그런 걸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행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는 무슨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왼쪽 날개, 기출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의 목적인, 이게 원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평상시에 잘 설명을 안 했던 건데, 작년에 막판에 한 번 했어요. 나왔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죠. 그럴 때는 뭐가 있는 걸로 봐야 할 것이다.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다. 또 하나, 본인 승낙은 명시묵시를 불문한다. 즉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숙권행위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됐다. 다 반대로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행위는 명시적 승낙으로만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임의 대리인의 책임과서 동그라미 1번, 2번 말씀드렸고요. 3번, 당연히 대리인은 해임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예컨대 본인의 승낙도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근데 복대리를 선임했어. 근데 그놈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들이라고 126조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표현대리 가서 볼 겁니다. 자, 2번 법정대리인 122조. 조문 확인하시고 조문 박스 밑에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게 원칙이다. 법정대리는.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복대리인의 지위 양가로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복인권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여기서 존재에 의존한다는 게 무슨 뜻?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범위에 의존한다는 게 무슨 뜻?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런 의미다. 양가로 2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를 하고, 그죠? 앤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가로 3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대리인이 수임인인 경우에 복대리인도 수임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해. 뭘까요?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복대리인의 복인권. 예? 근데 이건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그럼 돼요. 여기서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가 무슨 뜻일까요? 요거 하면 돼.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어떻게 지문이 출제가 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역수.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얘는 언제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가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게. 복대리인의 복인권이에요. 마지막으로 복대리권 소멸. 복대리권의 소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예컨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성파, 수권행의 철회, 원인관계 종료,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되죠. 그죠? 반면에 대리권은 그대로 있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복대리인의 사성파, 에? 본인의 수권행의 철회, 해임, 그럼 복대리권만 소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안 나눠도 돼요. 복대리권 소멸하는 경우 쭉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1번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그때 무슨 책임져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랬죠. 2번 틀렸고요.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을 했으니까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 당연히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되고요. 5번 법정 대리는 아무 이유 없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문제 좀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지난주 진도가 있네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자 2번 채권자와 제3자 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중요 부분이 아닌 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시가착오, 면제착오, 지분부족,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오. 이거 중요 부분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동일성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요 부분 이거지. 이렇게. 동일성의 착오라 사람을 착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 잘못 보는 경우죠. 을인 줄 알았는데 병이야, 뭐 이런 경우. 그죠? 정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게 동일성 착오예요. 요즘은 특히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말이죠. 사람 착오 많이 하죠. 중요 부분이다. 자, 3번.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경제적 불이익. 고려해야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죠. 5번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됐죠. 그럼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죠. 그게 5번. 자, 2번 사기. 침묵 또는 부작위가 위법한 기망이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2번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자, 4번 나왔네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이거 뭐였죠? 신원보증, 연대보증.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자, 5번 사기가 되려면 표의자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해야 되죠?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착오는 동기 착오를 말하죠. 3번, 1번 서원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2번 다소과장 허위 광고 기망성이 결여되죠. 그죠? 위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 말입니다. 3번 기망에 의한 동기 착오 사기 취소할 수 있죠. 아까 2번에 4번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라고 해야지. 5번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1번 상대방이 있는 데서 퍼지는 도달한 때율이 생기고 2번 수령했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하고 3번 표의자가 통지를 받아는 죽었어. 괜찮다 그랬죠? 네. 죽은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괜찮다 그랬어요. 즉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4번 도달의 뜻이 뭐예요? 사회검령상 상대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이게 도달이죠. 옳은 질문이죠. 3번이 틀렸군요.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틀렸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 불착이나 연착은 다 누구의 불이익? 표의자의 불이익. 5번에 1번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3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은 없다. 4번 본인을 위해 대리 행위한다는 취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 표시만으로도 대리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위임장 제시같이. 자 5번은 사자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사자인데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은 사자인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착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6번에 1번. 6번은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차이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법정대리든 임의대리든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가족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안 돼. 원칙. 3번 법정대리 임의대리 둘 다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4번 법정대리 임의대리 둘 다 표현대리 적용돼. 그러니까 1, 2, 3, 4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5.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 등으로 성립. 임의대리는 본인의 선임 즉 수권행위로 성립. 여기 답이 되죠. 7번, 1번 매수 권한 속에 처분 권한 없죠. 물건 사오라고 시켰지. 사온 물건을 팔으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어요. 2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잔금 수령 권한이 있고 3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해제 권한은 없고 4번 경매 입찰 대리권 속에는 채권자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은 없고 5번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 면제 권한이 없으니까 면제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틀리면 3번. 8번.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임의대리인이다. 맞죠? 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2.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 법무사. 허용된다. 반면에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독립물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한 것 무효.
4번 매매 입장 제시라고 돼 있죠. 그럼 대리하여 행위하는 걸로 봐야 되죠. 5번은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연기 권한 있다 말이죠. 연기 권한 있다. 5번이 틀렸죠. 그냥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면 옳은 지문이죠. 근데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연기 권한이 있다 말이에요. 9번에 1번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요? 대리인이 선임하죠. 2번이 답이죠. 대리인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죠. 3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4번 임의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5번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2번. 10번에 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이라고 돼 있죠. 그럴 때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것보다 책임이 줄어들지요. 3번, 2번은요.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돼 있죠.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이 틀렸죠. 요렇게도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고만. 틀린 거예요. 3번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었죠? 그거 말하고 있으면 복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은 아까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했다. 그럼 뭐라 그랬죠? 권한 넘은 표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복대리인의 권한도 126조의 기본 권한에 포함된다.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조문 그대로. 틀린 거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정리하고 체크해 드리는 걸 자꾸 반복해서 거의 달달달달 암기하듯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